이들은 관권의 탄압에도 예전처럼 도망만 가지는 않았다. 정면 대결을 시도하여 무기를 입수하고 계획을 꾸미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도주 최시영으로서도 제대로 제지할 수 없었다. 더욱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정부의 공인을 받고 때로 정부의 비호까지 받는 현실에서 동학에만 가해지는 탄압을 이들은 참을 수가 없었다. 1892년 7월 서인주와 서병학이 교조의 신원을 위해 상소운동을 벌일 것을 최시영에 간청했다. 그러나 최시영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월에 자의로 도인을 공주에 모아놓고 감사 조병식에게 강경한 항의문을 보냈다. 이들이 계속해서 교조에게 압력을 넣자 최시영은 마지못해 삼내 집회를 허락했다. 그리하여 서인주 등이 주동이 된 삼내 집회에서 전라감사 이경직에게 동학을 탄압하지 말라는 항의의 글을 보냈다. 당시 도인들의 분위기는 봉기를 서두를 태세였다. 이때 최시영은 공주에서 삼내로 오다가 낙상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발의문만 보냈다. 발의문에서 북합 상소의 권은 의논 중이니 하회를 기다리라 고 타일렀다. 그러나 강경파들은 이 모임에서 북합 상소를 계속 추진했다. 이에 어쩔 수 없이 12월에 보은 장내리와 충주 청상리 등지에 도소를 정하고 북합 상소를 추진했다. 1893년 2월 북접계통의 많은 교도가 서울로 올라와 상소문을 들고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북합 시위를 벌였고 고종은 좋은 조치가 있을 것이니 가서 기다리라는 비교적 부드러운 조치를 취했다. 이때 서병학 등은 대병과 합당하여 정부를 타도하자고 주장했지만 최시영의 지시를 잘 따르는 김연국, 손병희 등에 의해 좌절되었다. 1893년 3월 11일 보은 장내리에 교조 신원을 위해 전국의 교도 수만 명이 집결했다. 이것은 북접이 주도한 보은 집회이다. 이때에도 웅곤파와 강경파가 나누어져 그들의 행동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오윤중이 왕명으로 해산할 것을 종용하자 임금이 있는 북쪽을 향해 4번 절하고 해산했다 한다. 이때 전봉준이 주도한 남적 세력 수만 명은 금구의 원평 집회를 갖고 보은 집회에 사람을 보내 동정을 엿보다가 보은 집회가 해산되자 이들도 일단 행동을 멈추고 해산했다. 그리고 곳곳에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불온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최시영은 다시 임동, 금산, 상주, 청산 등지로 잠행했는데 이 무렵에도 서병학 등이 신원의 일을 다시 말하자 이를 만류하며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1894년 3월 전봉준, 김계남, 손화중 등이 고부에 이어 무장해서 봉기하고 이어 각지에 경문을 보내고 나서 보국 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났다. 보국 안민은 바로 정치적 구호였다. 이에 최시영은 통유문을 교도들에게 보냈다. 이는 남잡의 봉기를 초기에 막으려 한 것이다. 이어 전봉준이 장성에서 중앙에서 보낸 광군을 격파하자 최시영은 전봉준에게 경고문을 보냈다. 최시영은 계속 교도들에게 망동하지 말 것을 일렀다. 이에 호남에서도 북접의 지시를 따르는 교도들은 전봉준의 봉기에 가담하지 않았고 오히려 호남의 북접 계통과 북접의 남접 계통까지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전봉준, 김계남이 집강소를 설치하고 고리체의 정리, 신분의 타파, 부정한 수령의 처단 등의 일을 벌일 적에 이런 분쟁은 더욱 잦았다. 최시영은 공식 문서를 6차례나 내려서
남접의 봉기와 교도의 동요를 나무랐다. 더욱이 남접을 치라는 뜻으로 벌람기를 내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남접과 북접을 한 무리로 보고 단속했으며 북접에서도 최시영의 경고를 무시하고 각지에서 봉기를 일삼았고 북접 내의 서인주 등도 행동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남접에서 2차 봉기를 단행하며 북접의 호응을 여러 차례 요구해오자 최시영은 이에 손병희에게 대통령기와 벌람기를 주어 공주와 이인해서 전봉준과 회동하게 했다. 손병희는 논산에서 전봉준을 만나 벌람기를 찍고 척외양창의기를 내걸고 연합전선을 폈다. 이때 최시영은 전라도 일대에서 잠행하고 있었다. 그는 장수, 남원, 임실 등지를 다녔는데 공주, 원평, 태인 등지에서 패전한 뒤 남하한 손병희와 임실 조항리에서 만났다. 이들은 다시 북상하여 금산, 무주를 거쳐 영동에 닿았다. 영동 용산 장터에서 격전을 치른 뒤 이들은 광군에 쫓겨 보은 종곡리에 와서 다시 격전을 치렀다. 그런 뒤 다시 강군과 일군에 쫓기는 몸이 되었다. 그런데 최시영은 이 무렵 충주 주둔 일본 병참소에 2차례 글을 보냈다. 모든 봉기의 책임을 남접에 돌리고 또 자기들 손으로 남접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들이 쫓기면서 남은 교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그들의 타협적 성격 때문인지 또는 앞으로 동학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서 나왔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한 대목에 서서 이 일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시영은 이 농민전쟁 중에 임신한 아내가 감옥에서 다리가 부러지며 유산을 겪었고 17살 된 딸과 외손녀는 관에 잡혀서 청산의 통인에게 강제로 시집가는 비운을 겪기도 했다. 또 많은 측근의 교도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30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강시원을 잃기도 했다. 도통전수 그리고 교수형 1895년 말 이들은 치악산 아래 수레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최시영은 태백산을 헤맬 적보다는 어려움이 적었던 것 같다. 이때는 강원도에도 많은 교도들이 있어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치악산 아래로 온 것은 그의 생애의 종장을 의미했다. 이때 그는 몸도 늙고 마음도 약해져 있었다. 현실에 대한 좌절과 스승에 대한 연모가 뒤엉켜 그를 방황하게 했으리라. 1896년 1월 그는 손천민에게 송암, 김연국에게 구암, 손병희에게 의암이라는 도호를 내리고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합의체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했다. 이를테면 그는 이 선으로 물러앉은 것이다. 1896년 12월 손병희를 대도주로 삼아 도통을 전수했다. 1898년 최시영은 홍천에서 운신하고 있었다. 이때도 동학교도에 대한 일대 수색령이 내려져 있었다. 그리하여 열렬한 동학인이후 농민전쟁 때 큰 활약을 보인 이상옥이 충주에서 잡혔고 또 교도 권성우가 이원에서 잡혔다. 권성우는 매에 못 이겨 최시영의 거처를 일러주었다. 그리하여 군사가 홍천 그의 거처로 들이닥칠 적에 그는 이지를 알아 자리에 누워 있었다. 군사들은 그의 집에 들어왔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어 이웃집을 수색하자 김낙철이 스스로 최시영임을 자칭하여 잡혀갔다. 체포를 모면한 최시영은 들것에 실려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1898년 3월 그는 치악산이 바라보이는 원주 서면 송동으로 거처를 정했다. 이때는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도 함께와 지냈다. 이렇게 병을 다스리며 지낸 지 한 달도 못 되어 다시 그의 거처로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교도인 송경인이 상군과 공을 탐내 그를 밀고 온 것이다. 그렇게 은신술에 뛰어났던 그도 제자의 배반으로 잡힌 몸이 되었으니 천운이 다한 것인가? 그는 평리원 재판장 조병직에 의해 좌도 난정이라는 제목으로 교수형의 선고를 받았다. 1898년 6월 2일 72살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쳤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아픈 몸으로도 동학의 주문을 잠시도 쉬지 않고 외웠다고 전해진다. 그의 시신은 문도들에 의해 경기도 광주 땅에 묻혔다가 뒤에 여주 천덕산 비설구로 옮겨졌다. 평가 및 교훈, 인간 평등을 가르친 종교 실천과 한 인간, 특히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각자의 역사관이나 인생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시영에게는 종교적 차원과 변혁적 차원의 양면에서 볼 때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그는 전봉준과는 사뭇 다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로 나누어 최시영의 성격과 행적을 평가할 수 있다. 첫째로 끈기와 성실성이다. 이 점이 바로 최재우로부터 도통을 전수받게 된 이유였고 동학을 세상에 포독하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는 최보따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주 쫓겨다니면서도 잠시도 쉴 틈 없이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받들었다. 이것은 40여 년간의 변함없는 생활 태도였다. 그는 동학도로서 한 점 흐트러짐이 없었다. 종교적 엄숙함을 결코 잃지 않았다. 이런 태도가 동학을 재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둘째는 관용과 근면성이다. 최재우의 아내와 자식이 그를 핍박하여 푸대접을 했어도 결코 그들을 원망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다. 비록 그를 멀리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는 계속 접근하여 기어코 교도로 만들기도 했다. 그에 대한 이런 기록이 전해진다. 평시에라도 낮잠을 자거나 또는 손을 놓고 무료하게 있는 법이 없고 반드시 집신을 삼으며 또는 노끈을 꼬나니 만약 노끈을 꼬다가 일감이 다하고 보면 꼬았던 노끈을 다시 풀어 꼬되 제자들이 이유를 물으면 가로되 사람이 거저 놀고 있으면 하늘님이 싫어하시나니라 할 뿐이요. 한 달 혹은 석 달이 멀다 하고 이사를 하시되 새로 든 집에 가서는 반드시 나무를 심고 겨울이면 멍석을 내었다. 가인과 제자들이 내일이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터인데 그것은 하여 무엇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신사 대답하되 이 집에 오는 사람이 과실을 먹고 이 물건을 쓴들 무슨 안 될 일이 있겠느냐. 만약 세상 사람이 다 나와 같으면 매사 다닐 때에 가구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나니라 하시었다. 이런 면모는 바로 그의 근면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머슴, 농부가 되기 일쑤였고 집신이나 배를 짜서 생업을 이었다. 셋째는 그는 철저한 인도주의자였다. 단상과 적사의 차별을 타파하고 종을 잘 대우하고 노인과 청년을 동등한 예우로 대했다. 그는 길가에서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의 뜻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곧 하늘을 때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 부인 소아의 말이라도 이를 배우라고도 했다. 또 집안 사람을 하늘같이 공경하라. 며느리를 사랑하라. 너희를 자식같이 사랑하라. 우마, 육축을 학대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하늘님이 노하시니라 라고 내수 도문에서 일렀다.
그는 여인들의 배짜는 소리를 듣고 천주의 소리니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인권과 대우를 위해 끊임없는 가르침을 보냈다. 우리나라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최재호가 말한 인시천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다. 하늘과 인간이 같다는 것은 동학이 철저한 민본의 종교임을 표방한 것이요, 최시영은 그 가르침을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최재호는 선생 또는 대주인으로 불렸고 최시영은 주인으로 불리지 않았던가. 이런 것이 인간 평등을 가르친 스승, 그리고 꿋꿋한 종교 실천가의 면모일 것이다. 하지만 신본제도의 부당함이라든가 인간 평등의 원리라든가 구체적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동학에 들면 누구나 양반이 된다는 소문이 퍼져 더욱 최시영 아래로 입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히 노비, 백정 등 천민들과 몰락 양반, 낮은 관료 집단들이 몰려왔다. 따라서 동학의 초기에는 반불입, 사불입, 부불입이라 하여 민중 종교로 자리를 잡았다. 최시영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분계층을 가리지 않고 서로의 호칭을 접장으로 통일해 부르게 했다. 스스로 자신을 부를 적에는 하접이라고 했다. 접장은 부부상의 최소 단위의 책임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왔는데 이를 원형한 것이다. 접장은 가장 평등한 호칭이었다. 그런데 뒷날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면서 최재호를 대신사, 최시영을 신사, 자신은 성사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서구의 종교를 흉내낸 것이다. 변혁 의지와 현실 개혁의 한계. 한편 그의 다른 면모를 보자. 그가 살던 시기는 분명 억압과 혼돈, 갈등, 그리고 나라의 주권이 유린되고 민족적 모순을 겪은 시대였다. 이런 속에서 그의 변혁 의지와 현실 개혁이라는 실천적 행동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는 역사의 순환이 어떤 것인지, 제국주의 침략의 실상이 어떠한지, 봉건체제의 타파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식견과 투철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영해고사와 교조신원운동, 농민전쟁 시기에 그는 늘 마지못해 뒤따라 다니기만 했다. 물론 그가 이런 항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여 소기의 성공이 기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실천적 행동을 늘 주저한 것은 그의 성격적 나약성과 역사의식의 부족을 보여준다. 그가 비록 쉬운 분례나 현기불로를 말했지만 끝내 나라는 일제에 넘어가고 민족은 더욱 고통을 받지 않았던가. 부천개벽의 5만 년 운수를 기다리며 현실에 안전하려는 것은 일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지 결코 스스로 쟁취하려는 변혁 사상가나 민족의 지도자다운 행동 철학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아무리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고 또 동학교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지라도 일본군에게 굴욕적인 서신을 보낸 행위는 하나의 교훈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일제에 대한 항거의 구체적 가르침을 찾을 수 없고 또 일제와의 묵은 혐의를 없애자고 말한 것은 식민 통치를 겪은 민족으로서는 그의 엷은 현실인식 또는 역사의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은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평이었습니다. 나의 촌평.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류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고도 한다. 이에 각 국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모범적인 위기 극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천하면서 찬사를 받고 있기에 국민들은 고통 속에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잠재되었던 우리 민족의 역량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 만족할 게 아니라 선도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 근본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 제세2화이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치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우리 민족의 머릿속에서는 잊혀졌지만 가슴속에 면면이 이어져 온 홍익사상은 수은 체제우와 해월 최시영을 통해 동학사상으로 위기에 처한 조선의 19세기 말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다. 이제 21세기 전 인류가 위기에 처한 지금 수은과 해월이 미처 이루지 못한 가장 보편적인 사상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실천하고 세상을 가르쳐야 할 때이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의 연구에서 21세기에 세계가 하나 되어 돌아가는 날이 온다면 그 중심은 동북아시아일 것이며 그 핵심 사상은 한국의 홍익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깨어있는 시민들이여, 누가 하겠는가? 우리가, 우리 민족이 바로 21세기를 이끌 주인공이다.